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챕터 2 화물 운임의 이해입니다. 이제 이 운임은 결국은 돈이란 얘기죠. 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화물 운임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 첫 번째, 운임이란 뭘까? 운임이라는 말도 있고 요금이라는 말도 있는데 두 개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먼저 운임은 화물을 이동함에 따라 어떤 대가가 올 텐데 그 대가가 바로 운임인데요. 모든 화물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대가, 그게 이제 운임인데요. 요금은 화물의 특성에 따른 시설, 특수 서비스 이용료, 이게 요금이에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화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운임이고요. 운임. 그리고 요금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특성에 따라 다 다르다. 냉동 운송 다르죠. 생동물 운송. 예를 들어서 그 생선이죠. 생선. 회를 위한 생동물 운송. 그리고 뭐 소, 돼지 이런 가축들을 또 운송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잡화, 배달 서비스, 그리고 배달 통지 서비스. 다 이런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화물의 특성에 따라서 그 이용료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걸 바로 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임과 요금에 대한 차이, 이거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걸 기준으로 운임은 이런 거구나. 운임은 어떤 화물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모든 화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임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또 가겠습니다. 화물 운송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국은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철도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철도공사의 이제 독점적 운영 사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물 운송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인데 철도 운송 같은 경우는 독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컨테이너 운임은 운송 수요의 특성상 수출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컨테이너 운임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요한 특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지금부터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임의 여러 가지 이론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송 원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일단 운송 원가는 고정비, 또 변동비, 직접비, 간접비, 그리고 일반 관리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죠? 고정비는 자, 여기 이 표를 통해서 조금 보시면서 같이 정리를 할 텐데, 고정비와 변동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보겠고요. 그 밖에 뭐 직접 원가, 간접 원가,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로 운송의 경우에 고정비와 변동비는 좀 차이가 있는데, 직접 원가 고정비는 차량 감가상각비, 기계 공구, 하역 기구. 그러니까 고정비는 인프라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우리 공장의 공장 기계, 이거는 고정비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기세 나죠, 그죠? 원자재 부품값 나오죠, 인건비 나오죠. 이런 것들은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판매되는 양에 따라서 그게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변동비는 반대로 연료비, 이게 주요한 거예요. 수리비, 수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변동비예요. 출장여비, 그죠?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건마다 가격이
그 비용이 달라지죠. 그게 고정비와 변동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고정비에는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복리 후생비라든가 뭐 보조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세차비, 교육훈련비, 자 이런 것들이 다 고정비입니다. 고정비이면서 직접 원가에 해당된다. 그리고 변동비에서는 이런 것들이 변동비이면서 특히 그냥 일반적인 인건비, 급여죠, 급여, 운전자 급여는 고정비지만, 왜냐면 고용된 인력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나요? 없죠. 생산량이 많아도, 예를 들어 자동차 2대를 만들든 3대를 만들든 그 고용자가 계속 바뀔 수는 없잖아요. 고용된 인력은 거의 유지가 되는 성격이 강해요. 고정비적 성격이 있지만 초과 근무 시간은 초과 근무하는 양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 이런 거는 변동비죠. 일반적인 급여는 여기에 해당되지만 사고 처리비, 이런 것도 변동비입니다. 사고 처리가 나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고정비와 변동비의 차이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의 차이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직접 원가고 간접 원가가 있습니다. 간접 원가. 간접 원가는 보시면 차고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고지 설비죠. 정비시설, 차량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관리 인건비.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인 거야. 운전자의 인건비는 여기 들어가지만 이 차량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관리 인건비는 여기 간접 원가에 들어가죠. 차량의 안전관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은 간접 원가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공로운송에서 판매 및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 자, 영업부서, 일반 관리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 홍보비, 광고비, 이런 것은 판매 및 일반 관리비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는 철도운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로운송에 대해서만 봤죠. 지금부터는 철도운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철도운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직접원가, 간접원가, 일반관리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역시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기관차겠죠. 기관차, 화차. 이것의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당연히 고정비입니다. 근데 연료비는 당연히 변동비죠. 이해하시죠? 그런 컨셉에서 여기 보시면 철도 사용료, 선로 사용료라든가 뭐 화물 영업, 광고, 홍보 활동 비용, 이런 것들은 또 간접 원가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로 운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면 그 다음 철도 운송이든 해상 운송이든 그 운송 수단의 특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공로 운송은 자동차를 상상하면 되겠지만 철도 운송은 기관차나 화차를 상상하시면 되고, 역시 해운 운송과 해상 운송 같은 경우는 선박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역시 넘어가시면 해상 운송의 얘기는 선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전자도 이제 선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운송 수단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개념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운송입니다. 역시 항공운송은 이제 대상이 항공기겠죠. 항공기. 그리고 항공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기 승무원이니까 승무원에 대한 인건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항공기의 연료비, 윤활유, 공항 이용, 공항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화물 운반, 공항 내에서도 화물 운반비가 따로 발생합니다. 이건 좀 주요한 특징이죠. 공항 내에서 여기 인천공항이 있으면 비행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응? 비행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집적된 화물을 어떻게 이송해요? 여기서 공항용 그 트럭이 있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이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죠. 여기서 직접 실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 수송을 하는 그런 여러 일련의 과정 중에 많은 그 수화물들이 또 운송되고 있다, 이렇게 이동되고 있다, 운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항공기 수리 발생 건수마다 수리비가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이 고정비와 변동비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직접 원가고요. 운송 그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간접은 운송 그 자체가 아니라 운송을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는데, 보시면 운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건비, 네.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화물 영업 및 일반 관리 부서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그 밖에 제반 경비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운임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운임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자, 고정비냐 변동비냐 이 구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 그리고 일반 관리비냐, 이 두 가지 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 중에서 고정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이어질 때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그 다음 제가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운임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러면 이 운임이라는 것을 지금 개념을 좀, 구분과 개념을 좀 정리를 했다면, 그럼 운임에는 어떤 요소들이 운임을 달리 만들까, 그런 운임의 결정 요인을 좀 지금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우고요. 운임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임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리입니다. 거리. 어디까지 가느냐. 거리에 따라서 운임이 달라지겠다. 특히 거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그 비용 항목은 변동비겠죠. 변동비. 연료비니까. 특히 거리에 따라서 운송수단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운송 단가가 달라집니다. 거리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중량 부피가 나왔는데, 역시 화물의 크기가 있습니다. 화물의 크기. 자, 거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물의 사이즈, 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밀도인데요. 밀도는 왜 중요하냐. 마치 화물의 크기는 굉장히 근데 밀도가 없어요. 스티로폴 같은 거. 그죠? 그 밀도가 거의 없죠.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량은 작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또 운송이 아무래도 같은 무게에 비하면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밀도가 낮을수록, 부피가 클수록 요구되는 화물의 횟수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밀도도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하나는 적재성이에요. 적재성. 예를 들어서 트럭에 적재하기 쉬운 물건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물건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파이프예요. 파이프. 그 플라스틱 파이프 있죠. 플라스틱 파이프 이렇게 생긴 거. 플라스틱 파이프. 이거는 트럭보다 길어요. 부피는 커요. 근데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적재성이 낮다라고 표현하죠. 적재성이 낮다. 벽돌은 상대적으로 적재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취급. 적재성도 중요하지만 그 화물이 취급하기 용이하냐. 취급.
우리 팔레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팔레트를 이용한다면 팔레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팔레트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게차를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다 일일이 날라야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화물의 취급이 굉장히 어려운 화물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운임을 더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은 책임. 화물이 뭐 잘 깨져요. 예를 들어서 사고의 위험이 많아요. 혹은 부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유 배달 같은 거. 그리고 뭐 폭발 가능한 그런 거예요. 석유나 가스 이런 거. 이런 거 운임을 더 많이 받아야겠죠.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 밖에 하나가 바로 시장 요인입니다. 시장 요인. 시장 요인이 있는데, 시장 요인은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도 운임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이 운송하는 그런 운송 물류 기업이 많을수록 운임이 싸지겠죠. 최근에는 운임이 싸진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도 있지만 이 해운 운송사가 굉장히 많아져서 그래요. 중국발 혹은 그 밖에 신흥국발 해운사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가속화되죠. 그래서 이동해야 될 물동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많아지니까 너도 나도 싸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시장 요인이다. 반대로 해운사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물동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이거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날라줄 트럭이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운임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결국은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송 가격의 책정 전략에 대해서 좀 제시를 했는데요. 운송 가격을 책정하는데 운송비 적용 방법, 핵심 포인트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운송비 적용 방법. 높은 부가가치를 얻는 운송 화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화물보다 높은 운송료를 채용합니다. 고부가치적인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운송료도 조금 더 비싸게 책정해도 된다. 이게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고요.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운송 서비스 사용 방법에 따라서 화물의 부가가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운송료를 차등 적용한다. 운송 서비스를 이걸로 하느냐 저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화물의 부가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좀 운송료를 차등적으로 제공한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어떤 귀금속 혹은 패션용품 아니면 뭐 혈액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더 길게 잡고 배송이 될 경우에, 더 오래 걸려서 배송이 될 경우에 그 혈액의 가치가 낮아져요. 가격이 싸져요. 만약에 그렇겠죠. 신선식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한 마트에 가면,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면 어제 봤던 그 바나나 가격이 오늘 갔을 때는 같은 바나나인데 가격이 달라져요. 왜냐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첫째 날에는 바나나 한 송이에 5,000원이던 게 그 다음 날에는 4,000원, 또 그 다음 날에는 3,000원, 썩기 직전에는 2,000원 막 이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그 운송 시간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면 운송 서비스 방법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화물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운송료를 차등 배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운송비를 책정하는데 주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운임 적용 형태가 그 다음 장이 나오는데요. 운임 적용 형태 보면 운송량 기준 운임이 실운송량 비례 운임이 있고,
운송수단의 크기 기준 운임도 있고 총 운송량 기준 운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직접 한번 읽어가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거리 기준 운임에 대해서 단일 운임과 비례 운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체감 운임, 지역 운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하나하나 보세요. 쭉 넘어가서요. 저는 다섯 번째 장 그 운송량의 적용 기준을 보겠습니다. 운송량의 적용 기준. 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뭐 제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가시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을 해야만 충분히 더 이해가 가기 좋다 하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 점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나머지 제가 넘어가는 부분도 좀 읽어가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 운임을 산정하는 실제 기준. 실제 기준 이렇게 7가지가 됩니다. 7가지. 자, 보시면 운임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용적 단위죠. 결국은 용적 단위라는 얘기는 부피입니다. 부피를 많이 차지한. 예를 들어 왜냐면 트럭 하나, 비행기 하나, 배 하나 있다 그러면 이 무게도 중요한데요. 부피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피를 기준해서 운임을 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는 중량 단위예요. 중량. 예를 들어서 중량을 기준으로 스티로폴을 날른다 그러면 스티로폴 10장밖에 못 실어요. 만약에. 그러면 중량으로 기준을 할 거냐? 중량으로 하면 너무 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부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 기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중량 단위는 실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화물 가격을 기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운임의 책정 기준 중에 하나가 위험이나 폭발 가능성, 뭐 이런 가치,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면 왜냐면 그것을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운송하는 책임이 더 강화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더 증가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의 가격을 기준해서 운임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박스 단위가 있습니다. 박스 단위. 이것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나 택배 화물 같은 경우는 그냥 퉁쳐서 박스 하나당 얼마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Freight all kinds, FAK, Freight all kinds, FAK라고 합니다. 이것은 품목에 상관없이 중량 또는 용량, 이거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야. 중량과 용적.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Revenue ton, 이거는 용적과 중량 중 운송업자에게 유리한 거. 역시 이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 운송업자에게 유리한 거. 운송업자가 왔을 때 이건 용적 단위로 하면 얼마 못 받아요. 우리 중량 단위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벽돌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엄청 철근 이런 거 엄청 용적 부피는 얼마 차지하지 않지만 무게가 엄청 높아요. 그러면은 배송하는데 그 연료비가 엄청나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기준 중에 운송업자가 유리한 걸 선택하도록 하는 거. 그건 revenue ton이라고 합니다. revenue ton. 그 다음에 freight ton. 실제로 운송업자가 운임을 계산하는 기준. 그게 freight ton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revenue ton과 freight ton은 조금 다르죠. revenue ton은 운송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운임 기준을 이제 revenue ton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이건 실제 그냥 운송업자가 운임을 직접 계산하는 거. 그것을 이제 freight ton이라고 합니다. 운송업자가 계산하는 거죠. 실제로 이건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프레이톤이다. 그러니까 운임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이렇게 7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운송 수단별 이제 중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중량 기준을 좀 지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면 운임을 산정하는 실제 기준에 보시면 중량 단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적용 중량 기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어요. 중량이나 부피나 그냥 화물차 한 대당 얼마, 뭐 박스 몇 개당 얼마. 이삿짐 나를 때 그렇죠. 이삿짐 나를 때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몇 대 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중량이 얼마 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화물차 몇 대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화물차 대수에 따라서 그 인건비가 달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화물차도 자동차 같은 기준이 없기도 합니다. 부피의 중량 환산, 부피를 기준으로 할 때,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할 때는 1세제곱미터를 280kg로 80g으로 합니다. 알겠죠? 1제곱킬로미터, 1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그 부피는 1세제곱미터는 뭐야? 여기도 1m, 여기도 1m, 그죠? 여기도 1m, 그죠? 이런 거 각각이 1m일 때, 이것을 우리는 280kg이라고 중량으로 환산할 때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철도는 중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재된 중량. 아시겠죠? 철도는 중량 기준이에요, 무조건. 선박은 중량 또는 용적입니다. 그러니까 레비뉴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중량 또는 용적, 레비뉴톤. 항공도 중량 또는 용적을 적용합니다. 역시 레비뉴톤이라고 합니다. 선박과 항공은 레비뉴톤으로 하는 거고요. 화물차는 기준이 없고 철도는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철도는 중량과 화차단이고요. 역시 이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를 1톤으로 분류를 합니다. 선박 같은 경우 1톤. 좀 다르죠? 그리고 1세제곱미터를 166kg으로 봅니다. 항공의 경우에는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이렇다. 그러면 실었어요. 항공기에 다이아몬드를 실었어요. 부피는 1세제곱미터인데, 그죠? 부피는 1세제곱미터인데, 중량은 200kg이에요. 그러면 항공기 운송업자 입장에서는 중량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부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 기준으로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겠죠. 그때 이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운임의 분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임의 분류. 운임의 분류에는 뭐 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도 있고요. 계산 방법에 따른 분류, 공시 여부에 따른 분류, 부과 방법에 따른 분류, 뭐 쭉 넘어가 보세요. 운송 정도에 따른 분류, 적재 정도에 따른 분류, 연계 운송에 따른 분류, 운송 서비스의 이용 형태에 따른 분류,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류들을 여러분 스스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리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과 방법에 따른 분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 좀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갖고요. 부과 방법에 따라서 운임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과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과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종가 운임이 있습니다. 운송되는 화물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의 운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이런 고가품의 경우에는 그거를 운송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가격에, 그 재화의
가치에 비례해서 운임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것은 종가 운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고가의 화물, 고가 화물에 적용을 많이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귀금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귀금속을 나르는데 예를 들어서 흙, 모래 나르는 비용이랑 똑같이, 야, 무게가 똑같으니까 야,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귀금속 나르려고 그래요. 그거 나르다가 예를 들어서 해운으로 나르다가 배가 가라앉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다 유실되잖아요. 그 책임 누가 물어요? 안 되죠. 두 번째 기준은 최저운임이 있습니다. 최저운임은 일정 수준 이하의 운송량을 적재하거나 일정 거리 이하의 거리. 그러니까 거리도 되게 짧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럭 한 대인데 요만큼밖에 안 실어요. 그럴 때 이제 최저운임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리도 짧고 용량도 작아요. 이게 다 최소일 때 최저운임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특별운임이 있습니다. 특별운임. 예외운임이죠. 특별운임, 예외운임이 있습니다. 주로 해상운송에 적용하는데 해운동맹이 비동맹과 경쟁하기 위해서 일종 요건을 갖춘 경우 요율을 인하하여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특별한 건데 해운동맹이 있어요. 보통. 그리고 비동맹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특별운임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해운사가 만약에 해운동맹이 우리나라 해운사 그리고 일본 해운사, 중국 해운사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베트남의 해운사가 갑자기 생겼는데 얘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원이에요. 1원. 단위당 1원. 얘는 단위당 2원이었는데 그럼 얘네가 다 독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동맹 여러 회원사들이 있으면 얘네와 경쟁하기 위해서 특별운임을 적용합니다. 네, 그런 경우를 특별운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특별운임 다음에 이해 가셨죠? 네 번째는 차별운임. 차별운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임을 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차별운임인데요. 운송량이나 운송거리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 다 달리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다 차별운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차별운임과 반대되는 것이 당연히 있겠죠. 그게 무차별운임이에요. 무차별운임. 해상운송에서는 운송 요율을 어떤 운송 품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운송 거리나 운송량이나 시간에 따라서 달리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삿짐센터에서 거리 안 중요해요. 자, 우리는 나 옆에 요 아파트에서 요 아파트로 이동하는데 거리도 짧은데 싸게 해주세요. 그거 안 돼요. 왜냐면 중요한 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트럭 한 대면 얼마, 트럭 두 대면 얼마 이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서울 강동구에서 강남구로 이동을 한다. 그때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옆에 아파트로 이동한다.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짧으니까 더 싸게 해주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조금이라도 싸게 해주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안 적용돼요. 그냥 이거는 한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차별운임. 차별운임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섯 번째는 품목별 운임이다. 품목별. 그러니까 운임의 차이가 품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품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품목별 운임이라는 구분은 차별 운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계약운임, 계약운임, 계약운임. 계약운임 같은 경우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거예요. 별도로. 자, 우리 회사가 뭐 한 3년 동안 당신네 회사하고 계약을 할 테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운송은 당신네들이 다 해주세요. 이런 게 계약운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할증운임과 반송운임이 있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할증운임, 9번 반송운임.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할증운임 같은 경우는 기본 운임 외에 특별 서비스가 부과된 거, 그런 건 할증운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부가 서비스 냉동차가 냉동차로 배송을 해야 된다. 이러면 또 부과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반송운임 같은 경우는 인수 거부나 혹은 인계 불능할 때 반송되는 그 운임이 있죠. 예. 그리고 혹시는 목적지가 원래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목적지가 바뀔 때 또 역시 반송운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운임들의 종류가 있다. 이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크게 8가지 종류의 운임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가장 많이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것은 부과 방법에 따른 분류니까 제가 이것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운임에 대한, 화물 운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재밌기도 하고 또 쉬울 것 같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나가시면서 이 챕터 2를 마무리하고 챕터 3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